전현이 시아버지 잔치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네. 당장 안 내려와! 서 교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전국을 차단했습니다. 저 남자는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전현이 시아버지 잔치를 망치려고 비명이 연회장 천장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대 위 그랜드 피아노에서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인 앞치마를 두른 여자의 손가락이 검은 건반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쇼팽 발라드 제1번.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곡이었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백발 노신사가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공연기획사 하나치의 한재민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무대 앞까지 달려오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서 교수님, 교수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신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생선가게 일이나 시키던 며느리에게 대한민국 최대 공연기획사 회장이 90도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 인천 소래포구 근처 낡은 재래시장 골목 안쪽에 최신의 생선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파란 간판 아래로 새벽 3시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가게 셔터를 올리는 손이 있었습니다. 서윤아, 38살.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무거운 철제 셔터를 끌어올리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전날 팔다 남은 고등어의 비늘이 바닥에 은빛으로 흩어져 있었고 스티로폼 상자 안에서 얼음이 녹으며 물이 졸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트럭이 도착하기 전에 가게를 열고 바닥을 씻고 얼음을 채우고 진열대를 닦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일어났어?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날아왔습니다. 네, 어머니. 가게 열었습니다. 오늘 고등어 30상자 들어온다. 트럭 오기 전에 얼음 다 갈아놔. 그리고 멸치젓 항아리 3개 뒤쪽에서 앞으로 빼놔. 오늘 단골 할머니들 온다니까. 네, 어머니. 그리고 점심때 성준이 도시락 싸서 회사에 보내. 김밥으로. 속은 참치에 단무지. 성준이가 어제 먹고 싶다고 했어. 네, 어머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호스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콘크리트 바닥 위로 쏟아지며 비늘과 피가 배수구로 흘러갔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11월 새벽 공기가 고무장갑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호스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놓으면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올 테니까요. 새벽 4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고등어 30상자, 갈치 15상자, 오징어 20상자. 무거운 스티로폼 상자를 혼자 옮겨야 했습니다. 한 상자에 20kg. 유나는 이를 악물고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7시가 되자 시어머니 최말순이 나타났습니다.
파마 머리에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한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유나가 진열해 놓은 생선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고등어 진열이 이게 뭐야? 대가리가 왼쪽으로 가야지. 몇 번을 말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면 뭐해? 손님이 오면 눈이 오른쪽을 보잖아. 대가리가 왼쪽이어야 눈이 마주치면서 신선해 보인다니까. 유나는 30상자 분량의 고등어 머리 방향을 하나하나 다시 돌렸습니다. 비늘이 손등을 긁어가는 실핏줄이 비쳤지만 시어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손이 굼뜬 걸 어디서 데려왔는지. 최말수는 혀를 차며 가게 안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공부도 못했으면 몸이라도 부지런해야지. 생선가게 일도 이것밖에 못하면서 우리 성준이 밥이나 제대로 차리는 거야? 유나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고등어의 은빛 눈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서유나의 하루였습니다. 새벽 3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는 생선 비린내에 절은 하루. 3년 동안 1000번이 넘게 반복된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욕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비누 거품 사이로 손가락이 드러났습니다. 갈라진 손등, 칼에 벤 자국, 얼음에 트고 비늘에 긁힌 상처들. 3년 전만 해도 이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던 손이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유나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콘서트홀. 29살의 베를린 예술대학교 피아노가 최연소 교수로 임용된 날, 강당에 걸린 현수막에는 유나의 이름이 독일어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 최초 베를린 예술대학교 정교수. 유럽 전역의 음악계가 주목한 사건이었습니다. 쇼팽 콩쿠르 우승, 차이콥스키 콩쿠르 2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세계 3대 콩쿠르를 모두 석권한 피아니스트는 역사상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는데 서유나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베를린 피라모닉, 빈 피라모닉, 뉴욕 피라모닉.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가 앞다투어 협연을 요청했고 그녀의 리사이틀 티켓은 공개 30초 만에 매진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5년 전에 끝났습니다. 아버지 서상철, 시골 중학교에서 35년간 음악을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월급의 반을 딸의 피아노 레슨비로 보내셨습니다. 나머지 반으로 생활하시며 단 한 번도 딸에게 부담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독일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동네방네 자랑하시던 아버지. 우리 유나가 베를린에서 교수가 됐어. 내 딸이야, 내 딸. 동네 슈퍼에서, 이발소에서, 경로당에서. 아버지는 딸의 기사를 오려 모아 지갑에 넣고 다니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것은 독일 시간으로 새벽 2시였습니다. 유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빨리 와. 삼촌의 떨리는 목소리. 베를린에서 인천까지 비행기로 12시간. 유나는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손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연주의 전날 밤처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인천에 닿기 1시간 전 2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3글자가 유나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 시골집 거실에서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를 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연습하던 곡,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그 곡을 치다가 건반 위에 고개를 떨구셨다고. 피아노 건반 위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유나를 갉아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딸의 음악을 떠올리셨는데 정작 딸은 12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시골집을 정리하던 날 서랍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 겉면에 아버지의 삐뚤빠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아빠의 마지막 연주. 유나는 그 테이프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생하지는 못했습니다.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베를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말렸습니다. 매니저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아버지가 건반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건반을 어떻게 다시 누르겠습니까? 한국에 돌아와 아버지의 빈집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남자가 서진우였습니다. 시골 재래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집안의 장남. 투박하지만 다정한 말투. 외로웠던 유나에게 그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나한테 기대. 내가 다 챙겨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피아니스트라는 과거는 묻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시누이에게도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라는 이름이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욕실 거울 앞에서 유나는 젖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쇼팽을 치던 손, 베를린 필하모닉 무대를 울리던 손, 지금은 고등어 비늘을 긁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아버지의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3년째 재생하지 못한 테이프. 유나는 옷장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직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최말순이 가게에 나타나자마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버님 칠순잔치 한다. 유나는 생선을 포뜨던 칼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칠순잔치요? 귀가 먹었어? 칠순잔치. 장소는 소래포구 횟집 바다의 집 2층 연회장. 200명 초대할 거야. 200명.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말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유나 앞에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적힌 메뉴 목록이었습니다. 해물탕 20상, 전복죽 200인분, 모둠에 20접시, 잡채 200인분, 수육 10근, 전 종류 5가지, 떡 주문, 과일 깎기, 테이블 세팅. 유나는 그 목록을 읽어 내려가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규모면 출장 뷔페를 부르는 게. 뷔페? 남의 손에 맡기면 정성이 없어. 며느리가 해야 칠순잔치지.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미 씨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진미는 학원이 바빠. 얘가 피아노 학원 3개를 운영하는 거 몰라? 피아노 선생이 며느리보다 한가하겠어? 피아노. 그 단어에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때 무대에서 피아노 연주 하나 넣을 거야. 진미가 해도 되는데 진미 체면이 있으니까 외부 피아니스트 섭외할 거야.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너는 음식이랑 세팅만 신경 써.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시누이 서진미가 집에 들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새로 한 네일 아트가 형광등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옳게, 아직도 그 앞치마야? 생선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진미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칠순잔치 준비 올케한테 맡겼다며? 200인분이래. 대단하다, 대단해.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라는 것은 유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 잔치 때 피아노 연주 있잖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외부 사람 부르겠대. 쇼팽 발라드 제1번 칠 수 있는 사람으로. 솔직히 그 곡은 나도 좀 벅차거든. 진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쇼팽 발라드 제1번이면 음대 교수급은 돼야 제대로 치는 건데. 비싸겠다. 쇼팽 발라드 제1번. 유나가 22살에 쇼팽 콩쿠르 결선에서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그 연주로 만장일치 우승을 차지했고 심사위원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올케는 피아노 같은 거 쳐본 적도 없지? 진미가 킥킥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올케 중학교도 겨우 나왔다면서? 시골에서 음악은커녕 학교 다니기도 힘들었겠네. 중학교도 겨우. 유나의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베를린 예술대학교 피아노가 정교수.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대학의 최연소 교수였던 자신에게 중학교도 겨우 나왔다니. 하지만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피아노는 잘 모릅니다. 진미는 흥미를 잃은 듯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일어섰습니다. 아, 참. 엄마가 잔치 준비 목록 추가했대. 꽃꽂이 20개, 현수막 주문, 포토존 설치. 올케가 다 알아서 하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싱크대에 두 손을 짚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눗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0인분. 혼자서 일주일 안에. 고개를 들어 부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치는 듯한 서투른 바이엘. 그 소리에 유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잔치를 나흘 앞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나는 새벽부터 시장을 돌며 재료를 사 모으고 가게 일을 마친 뒤 집에서 전복죽 200인분의 밑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전복 상자가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손질할 채소가 산더미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서진우와 시어머니 최말순, 시누이 서진미가 소파에 둘러앉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물을 한 잔 따르려 거실로 나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뭐해,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손짓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비행기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칠순잔치 끝나고 월요일에 제주도 간다.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주도요? 가족여행이요? 응. 성준이가 호텔 잡았어. 방 3개. 아버지, 어머니 한 방, 성준이 한 방, 진미 한 방. 방이 3개. 남편이 한 방이면 자신은 당연히 같은 방일 텐데. 그런데 왜? 저는요?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너는 집에 있어. 잔치 뒷정리해야지. 200명치 그릇이 그냥 치워지냐? 연회장 정리하고 집에 남은 음식 처리하고 그거 다 하면 일주일은 걸릴 거야. 유나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잔치 준비도 혼자 다 했는데. 가서 뭐 하게? 너 영어도 못하잖아. 호텔 프런트에서 말도 못하면 창피하지. 시누이 진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어를 못한다. 독일어로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하고 영어로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프랑스어로 파리 인터뷰를 했던 자신에게 유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 나도 같이 가고 싶어. 결혼하고 여행 한 번 못 갔잖아. 진우는 맥주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표가 6장이야. 엄마, 아빠, 나, 진미 그리고 진미 친구까지 6명이거든. 진미 씨 친구까지 가는데 나는 어려운 거 없잖아. 집에서 좀 쉬어. 쉬라는 말. 200인분의 뒷정리를 하면서 쉬라는 말. 유나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3년 동안 눌러왔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 신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우리 리조트 수영장 있대. 올케는 수영복도 없겠다 뭐. 킥킥거리는 소리가 부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유나는 전복 껍데기를 칼로 벗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칼끝이 전복살 깊숙이 파고들었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밤 11시 부엌 정리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같은 방을 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작은 방에서 자라고 했고 남편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서 또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치는 곡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서툴게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치시던 곡이었습니다. 유나는 이불을 입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 위로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잔치를 이틀 앞둔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나는 사흘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는 생선가게, 낮에는 잔치 장보기, 밤에는 음식 준비.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았고 손등에는 칼에 벤 자국과 기름 튄 자국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뭐야, 아직도 잡채 안 만들었어? 어머니, 지금 전복죽 200인분을 먼저. 전복죽은 당일 아침에 데우면 되잖아. 잡채가 먼저야. 200인분 잡채를 하루 전에 만들어놔야 맛이 배지. 제가 몸이 하나인데. 몸이 하나면 빨리 움직여. 뭐 공주님이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칠순잔치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불평이야? 유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도움? 누구한테? 진미한테? 진미는 학원이 바빠. 성준이한테?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 시어머니한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하냐? 최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고마운 줄 알아. 이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지붕 아래서 자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당신 집안이 뭐가 있어? 시골에서 혼자 올라와서 우리 성준이 만난 게 어딘데.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남편 서진우가 나왔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성준아, 이것 좀 봐. 며느리가 잔치 준비 못하겠다고 불평이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뭐야? 도와달라는 게 불평이지 뭐야? 유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엄마, 유나가 힘들어하잖아라는 한마디만 해주면. 유나야, 엄마 말이 맞아. 칠순잔치가 며칠 안 남았는데 불평하면 어떡해. 좀만 더 힘내. 심장에 못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씨, 나 사흘 동안 잠을 3시간도 못 잤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생선가게 일도 하면서 200인분을 혼자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그래도 잔치가 곧인데. 나도 사람이야. 유나의 입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지르는 고함이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성큼 다가오더니 유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칵 소리가 부엌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유나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딜 바락바락 대들어. 근본도 없는 것이 기어들어와서. 최말순이 유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유나가 뒤로 비틀거리며 싱크대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밥 해주고 재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시아버지 칠순잔치 준비하는 게 며느리 도리야. 도리. 유나는 뺨을 감싸 쥔 채 남편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제발 한마디만. 엄마 그만해라는 한마디만. 서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맥주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뺨을 맞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3년을 버텨온 마지막 한 올이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유나는 부엌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울음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최말수는 콧방귀를 뀌며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잔치 전 준비 확인하러 올 거야.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둬.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진우도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유나 혼자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뺨에는 시어머니의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텅 빈 부엌을 채웠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래포구 바다의 집 2층 연회장은 분주했습니다. 유나는 새벽 4시부터 연회장에 나와 테이블 20개를 세팅하고 꽃꽂이 20개를 배치하고 음식을 하나하나 옮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200인분의 전복죽, 모둠회, 잡채, 수육, 전 5가지, 과일, 떡, 스티로폼 상자와 냄비가 연회장 뒤쪽 조리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9시 시어머니 최말순이 도착했습니다. 새로 맞춘 한복을 차려입고 금비녀를 꽂고 얼굴에 화장을 곱게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서만호도 양복 차림으로 함께였습니다. 칠순을 맞은 노인은 흰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어디 봐. 최말순이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테이블보 색깔이 왜 이래? 아이보리 하라고 했지. 이건 베이지잖아. 어머니, 업체에서 아이보리가 없어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구해와야지. 아, 됐어. 이걸로 해. 시간 없으니까. 유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10시 하객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 시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들, 친척들, 동네 어르신들. 연회장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재민, 68살. 대한민국 최대 공연기획사 하나치의 회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서만호가 젊은 시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오래된 벗이었습니다. 한재민은 수산사업으로 번 돈을 공연기획에 투자해 재벌급 기업을 일궜지만 옛 친구의 칠순만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재민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최말순이 달려가 맞았습니다. 아이고, 한 회장님. 오셨어요?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시다니. 만호 형 칠순인데 내가 빠지면 되나? 하. 한재민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축의금 봉투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회장 한쪽에 세워진 그랜드 피아노 위로 지나갔습니다. 피아노 연주도 준비했어? 만호 형이 음악 좋아하니까. 네, 외부 피아니스트 섭외했어요. 유명한 분이래요. 그런데 11시가 넘도록 섭외한 피아니스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말순이 초조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피아니스트 분 언제 오시나요? 전화 너머 난감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아니스트가 오늘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계십니다. 대체 인력을 알아보고 있는데 일요일이라 급하게 구하기가. 최말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안 온다고? 그럼 피아노 연주는 어떡하란 말이야? 진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는 쇼팽 발라드 제1번은 못 쳐. 다른 곡이면 몰라도. 다른 곡이면 어때? 아버지가 쇼팽 발라드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 연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잔치의 메인 이벤트로 공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대 앞줄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서만호가 갑자기 의자에서 기우뚱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더니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영감, 최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서고 의자가 넘어지고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119 불러, 빨리. 누군가 외쳤습니다. 진우가 핸드폰을 꺼내 달려갔고 진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나는 조리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연회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시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들리세요? 시아버지의 눈이 반쯤 감긴 채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피야. 시아버지의 입에서 끊어진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피아노. 칠순잔치에서 꼭 듣고 싶다던 쇼팽 발라드를 떠올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119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객 중 의사가 있어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시아버지의 상태는 일단 안정을 찾았습니다. 급성 흉통이었지만 곧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아직 안 죽어. 시아버지가 겨우 일어나 앉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검사했지만 다행히 심장이 아닌 급성 늑간 신경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인 통증이 극심해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병원 가시는 게 안 가. 내 칠순잔치야. 평생 한 번인데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시아버지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의자에 다시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연회장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고 잔치의 흥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무대 위 그랜드 피아노에 멈추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언제 하는 거야? 최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피아니스트는 오지 않았고 진미는 쇼팽 발라드를 칠 수 없었고 잔치 분위기는 바닥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실망이 어렸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쇼팽 발라드. 그 말이 연회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유나는 조리실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실망한 얼굴. 3년 동안 생선가게 일을 시키면서도 유나에게만큼은 시어머니와 달리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 명절에 몰래 용돈 봉투를 쥐어주시던 손. 그 손이 지금 무대 위 피아노를 향해 있었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잠가두었던 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인 앞치마. 대충 묶어 올린 머리. 칼에 베고 기름에 데인 손. 그 모습 그대로 연회장 한가운데를 걸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유나에게 쏠렸습니다. 뭐야, 저 며느리가 왜 무대에 올라가? 설마 피아노를 치려고?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연아. 아니 유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내려와. 창피하게. 하지만 유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 뚜껑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금색 현이 무영등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호흡이 바뀌었습니다. 생선가게 며느리의 웅크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무대에 섰던 피아니스트의 자세였습니다. 고무 장갑 자국이 남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얀 건반이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손가락 끝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200명의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집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아 세레나데를 치시던 뒷모습, 그리고 첫 번째 음을 눌렀습니다. 쇼팽, 발라드 제1번 4단조. 첫 음이 연회장 공기를 가르며 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낮고 깊은 4단조의 첫 주제.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오래된 이야기의 첫 문장처럼.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선율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유나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손등, 칼에 벤 자국, 기름에 데인 상처. 그 손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동네 피아노 학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에서 듣는 연주의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정상 피아니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첫 주제가 발전부로 넘어가자 유나의 손가락이 폭풍처럼 건반을 내리쳤습니다. 옥타브 도약, 아르페지오, 트릴. 기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구간이었습니다. 유나의 손가락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건반 위를 질주했습니다. 신우이 진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3곳을 운영하는 진미는 이 곡의 난이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을 이렇게 치는 사람이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 진미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수는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가락에서 쏟아지는 소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생선 비늘을 긁던 그 손에서 이런 소리가. 연주가 중반부에 이르자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반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만 손가락은 단 한 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시골집 거실에서 딸의 콩쿠르 실황을 TV로 보시며 울고 계시던 아버지. 딸이 우승하자 동네방네 뛰어다니시며 우리 유나가 1등했어. 외치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건반 위에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유나의 연주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코다. 양손이 건반 위를 폭풍처럼 쓸어내리며 화음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벽이 울리고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하객들의 가슴이 진동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3초, 5초, 7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서만호가 가장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짝짝짝. 그 소리가 신호탄이었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유나는 건반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진 건반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죽어있던 손가락이 살아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박수가 채 가시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연회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백발 노신사가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축의금을 전달하고
잠시 밖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한재민 회장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연회장 안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소리는 아마추어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는 세계 최정상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쇼팽 발라드의 해석, 이 터치, 이 호음. 한재민은 공연기획사 회장으로서 평생 수천 명의 피아니스트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연주, 이 소리를 가진 피아니스트는 세계에서 한 명뿐이었습니다. 3년 전 사라진 피아니스트,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가 찾고 있던 피아니스트. 한재민은 전화를 끊고 연회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대 위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인 앞치마, 대충 묶어 올린 머리, 갈라진 손. 하지만 그 옆 얼굴, 그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의 각도,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한재민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다리가 멈추었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윤아,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한 대한민국의 천재 피아니스트, 베를린 예술대학교 최연소 교수, 한재민이 하나츠 창립 이래 가장 공을 들여 섭외하려 했던 아티스트, 3년 전 독일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직서만 남기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한재민은 유럽과 미국에 사람을 풀어 수소문했지만 서윤아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지는 연회장을 가로질러 한재민이 무대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서 교수님, 한재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 교수님, 한재민입니다. 하나츠 회장 한재민. 3년간 찾았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한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기억해냈습니다. 3년 전 베를린에서 여러 차례 만났던 공연기획사 회장. 한 회장님, 교수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전 세계가 교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한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방금 그 연주, 세상에서 이렇게 쇼팽 발라드를 칠 수 있는 사람은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교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 애가 교수요? 한재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말순을 보았습니다. 실례지만 서 교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 며느리요? 한재민의 눈이 유나의 앞치마 위로 지나갔습니다. 생선 비늘이 반짝이는 고무 앞치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이런 차림으로. 한재민의 눈빛이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 교수님은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한재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모두 석권한 역사상 손꼽히는 피아니스트,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최연소 정교수, 베를린 피라모닉, 빈 피라모닉과 협연한 세계적 아티스트. 한마디 한마디가 연회장 공기를 갈랐습니다. 최말순의 무릎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 서진우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진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3곳 운영하며 음악 좀 안다고 자부하던 진미였기에
한재민이 나열한 경력이 어떤 무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쇼팽 콩쿠르 우승자, 베를린 음대 교수,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근처에 갈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올케라고 비웃으며 피아노 같은 거 쳐본 적도 없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 서만호만이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놀라움보다 감동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방금 들은 연주가 자신의 칠순잔치를 빛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찬 노인이었습니다. 한재민이 다시 유나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3년간 연락드리고 싶었습니다. 세계가 교수님의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회장의 소란이 가라앉은 뒤였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연회장 한쪽에 시댁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 남편 서진우, 시누이 서진미, 시아버지 서만호, 그리고 유나. 최말순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2시간 전까지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나야, 그게 정말이야? 내가 진짜 그 피아니스트야? 유나는 무대 위 피아노 의자에 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왜 말 안 했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아니스트라는 이름이 저한테는 아버지를 잃은 죄책감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최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년 동안 대학도 못 나온 며느리, 근본 없는 것, 공부도 못한 게라고 비웃었던 사람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다리에 힘이 빠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근본 없다고 하신 제 아버지는 35년간 시골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신 선생님이셨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아버지가 월급의 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도 겨우 나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연소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정교수가 됐습니다. 최말순이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영어도 못한다고 하셨죠. 저는 독일어로 베를린에서 강의하고 영어로 런던에서 인터뷰하고 프랑스어로 파리에서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진미의 고개가 푹 숙어졌습니다. 유나가 피아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앞치마 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3년 동안 참았습니다. 앞치마 끈이 풀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생선가게 문을 열고 고등어 30상자를 혼자 옮기고 200인분 음식을 혼자 만들었습니다. 앞치마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밥 한 끼 못 먹으면서 참았습니다. 뺨을 맞으면서도 참았습니다. 진우 씨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습니다.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저한테 남은 건 그 사람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유나가 남편 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들이 마침내 쏟아져 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뺨을 때릴 때 맥주캔 만지작거리고 있었잖아요. 200인분 음식을 혼자 만드는 아내한테 도움 한 번 안 주면서 제주도 여행은 6장의 표를 끊었잖아요. 저 빼고요.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가 연회장 공기를 갈랐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몰랐어.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한 사람의 아내잖아요. 피아니스트가 아니어도 생선가게 며느리여도 뺨을 때리면 안 되는 거고 밥을 굶기면 안 되는 거고
여행에서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우의 입이 닫혔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뱉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연회장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말순이 달려왔습니다. 유나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제발. 어머니, 결정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도 몰라봤구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생성가게 해. 어머니. 유나가 조용히 최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아니었어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최말순의 입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생선 비늘이 반짝이는 고무 앞치마. 3년의 세월이 비린내와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에는 한재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와 함께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 교수님, 한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나는 한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하나치에서 운영하는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상임 음악감독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교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복귀 리사이트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수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서 교수님, 한재민이 한 걸음 다가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도 많습니다. 방금 그 연주를 들은 200명의 얼굴을 보셨잖습니까? 유나는 연회장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문 너머로 시아버지가 눈물을 닦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한재민 회장이 보낸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로펌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결혼 전 유나가 독일에서 모아둔 자산 8억 원 전액 반환, 위자료 1억 원, 시어머니 폭행에 대한 합의금 별도, 서진우의 인감이 찍힌 합의서를 확인하고 유나는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진우는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못해요. 내가 바뀔게. 진짜로. 진우 씨. 유나가 남편이었던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기회는 1000번이 넘게 있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날, 유나는 아버지의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거실 한쪽에 아버지의 업나이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건반 뚜껑,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아빠의 마지막 연주, 3년 동안 재생하지 못했던 테이프. 유나는 아버지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사이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투르고 느리고 군데군데 음이 틀리는 연주.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슈베르트 세레나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치신 곡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갈 무렵 피아노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유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피아노를 잘 못 치는 거 알지? 그래도 너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연습했다. 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피아니스트야. 아빠는 딸이 피아노 치는 모습이 제일 좋아. 무대 위에서 빛나는 우리 유나가 아빠의 전부야.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피아노 놓지 마. 알겠지? 아빠 때문에 피아노 그만두면 아빠가 제일 슬퍼.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사랑한다, 우리 딸. 테이프가 멈추었습니다. 유나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슴에 껴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피아노 앞에서 먼지가 쌓인 거실에서 소리를 죽이지 않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제일 슬퍼. 3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 피아노를 놓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가장 바라시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유나는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 쌓인 건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르셨을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슈베르트 세레나데를 쳤습니다. 아버지의 서투른 버전이 아닌 딸의 연주로 시골집 거실에 맑은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한 달 뒤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서유나 복귀 리사이틀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2,000석의 객석이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티켓 오픈 20초 만에 매진된 전설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유나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롱드레스, 깔끔하게 올린 머리, 빛나는 눈, 거울 속의 자신이 3년 만에 돌아온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품속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오늘 잘할게요. 무대 위로 나갔습니다. 2,000명의 객석이 박수로 맞았습니다. 한재민 회장이 일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제 아버지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콘서트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35년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신 분이셨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시지는 못했지만 저한테 카세트 테이프의 세레나데를 녹음해 주셨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그 테이프를 듣지 못했습니다. 듣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얼마 전 용기를 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한테 피아노를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나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돌아왔습니다. 슈베르트 세레나데. 첫 음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2,000명의 가슴에 스며드는 따뜻하고 맑은 소리. 아버지의 서투른 연주와 같은 곡이었지만 딸의 손끝에서 태어난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레나데였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2,000명이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나는 건반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나 다시 여기 섰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복귀 리사이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음악 감독실. 넓은 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책상 앞에 앉아 다음 시즌 공연 프로그램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새 명찰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유나, 상임 음악 감독. 책상 한쪽에 아버지의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액자 하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재민 회장이었습니다. 서 교수님, 어젯밤 리사이틀 영상이 해외에서 난리입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재협연 요청이 왔고 빈 필하모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나라에서, 이 무대에서 연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명찰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피아니스트 서윤아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 속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